그가 근동에서 발휘한 지휘 능력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컸고 그의 업적은 견고하고 영구적이었다. 그들에게 알렉산드로스 이래로 누려보지 못한 평화와 안정을 부여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전설 같은 카프카스 지역 정복입니다. 네, 여기는 기록이 적어요. 패권 액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단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왕이 미치면 카프카스로 진격한다. 이게 뭐냐? 알렉산드로스도 여기 정복하는데 실패하죠, 사실상. 그 페르시아도 실패하고 몽골도 여기 들어갔다가 혼쭐이 나죠. 그런 것처럼 카프카스 지역은 아주 공략하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폼페이우스는요, 쉽게 말하면 로마인들은요, 이 지역을 단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는 데 성공을 해요.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과 통치의 핵심은요, 이 힘으로 찍어 누른 게 아니에요. 패권외교입니다. 패권외교. 로마가 제공하는 패권의 우산 속으로 들어와 공존하자. 나를 파트로노스로 인정하면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문제 생긴 말에 우리 동맹국들이 너희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몽골도 저기 가가지고 혼쭐이 나죠, 실제로. 척박하고 물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산도 많고 길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등장하는 게 뭐 알바니아족이랑 이베리아족이 있거든요. 계속 말했지만 무용담은 생략할게요. 패권외교 중심으로 다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츠를 하나 더 써요. 제 쇼츠 중에 그 폼페이우스의 모시기 뭐 전략이라고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어디 보자. 카프카스의 정복자 폼페이우스의 더블 크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든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쵸,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거예요. 짧게 말해보자면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민족들이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이쪽으로 갈 때쯤에 12월이었대요 이미. 그러니까 겨울이죠.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예전부터 이 지역의 악평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뛰어난 군사 책략가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 나름. 뭘 조사했냐? 이 카프카스 지역은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장군도 갔다가 패망한 지역이고, 페르시아도 여기를 제대로 공략을 못했고, 파르티아도 여기를 접근 못했다. 김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폼페이우스가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요거 청자분들 답변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이러한 이 카프카스 지역에 사는 이베리아족과 알바니아족의 평을 보고 뭘 알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창의적이에요. 근데 정석적입니다. 거의 제갈공명 느낌이 나긴 해요. 자, 오케발님. 이 폼페이우스가 이 카프카스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의 이걸로 뭘 했냐. 자,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어요. 이 새끼들은 100% 배신한다. 이 간단한 결론을 얻어요. 이 새끼들은 100% 배신한다. 간단한 결론인데 이게 폼페이우스가 전략 짜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새끼들이 100% 배신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면은 뭐가 되냐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100%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폼페이우스가 책략을 아주 잘 짜거든요. 그렇잖아요. 100%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 전에 그게 그거예요. 100%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 100% 대처할 수 있죠. 자, 뭐냐? 폼페이우스가 그 카프카스 갔을 때 벌써 12월이에요. 네, 로마인들의 최대 명절이 그 사투르날리아죠. 그러니까 이때 폼페이우스가 휘하 부하들이랑 군인들한테 소문을 내요. 여기 알바니아족이랑 이베리아족이 사는데 여기 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로마인들은 사투르날리아가 최대 명절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술을 먹으면서 진탕 노는 그런 축제다. 그러니까 우리 술 같이 먹고 놀자 하면서 부대 전체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로 띄워놓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되고, 지나가는 모든 마을마다 그 소문을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도 이 소문을 다 들었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로마군을 배신할 수 있는 최대 적기는 사투르날리아다. 얘네들이 술 먹고 뻗어 있을 때 축제 때 습격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폼페이우스가 이 사투르날리아 때 다 술 먹고 뻗는 것처럼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막 띄워놔요. 다 술 먹고 뻗은 척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알바니아족이 이렇게 침략을 해옵니다. 이때 휘하 군단병들이 이제 알바니아족이 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이제 전군 대기 공격하면서 이 카프카스 민족의 배신에 대해서 본인들도 배신으로 답하는 더블 크로스 이중 배신 책략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방에 일망타진해버립니다. 한 방에 일망타진해버리고 어이없이 끝나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신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주고 확실하게 통치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미트리다티스 원정 가는데 결국 또 배신하거든요. 여기서 아무튼 간에 이런 무용담을 또 세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행동을 100% 배신한다는 거로라도 100% 예측할 수 있으면은 100%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무용담을 하나 여기서 만들고. 그럼 패권 외교로는 어떻게 병참을 했냐라고 하면은 계속 기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 어디 가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면은 원정도 못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하냐?
계속 기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계속 현지 부족들이 다양한 선물들을 줬대요. 아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잘 모르겠고 아무튼 계속 가면서 계속 가는데 사방에 있는 현지 부족들이 계속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현지 부족들한테 지원을 받는 느낌으로 한 거예요. 약탈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받으니까 약탈을 더 자제해주면서 민심을 얻고 민심을 얻으니까 현지 병참이 더 늘어났다고 하죠. 이게 이런 식의 기록밖에 없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카프카스 지역을 원정을 하면서도 폼피우스는 로마인들이랑 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피오 부족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앞으로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 말하세요.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공정하게 다 해결해 줬을 거고 그 지원도 다 받았을 거고 계속 말하지만 중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병참과 물보급을 모두 현지에서 조달했다. 약탈이 아니었죠. 현지 부족들을 동맹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자, 계속 말하지만 장거리 원정에서 병참은 현지 부족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카이사르도 갈리아 원정을 할 때 대부분의 병참 보급을 현지 부족들로부터 받았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이 현지 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카프카스 원정을 끝내게 됩니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부족들이 그 로마가 제공하는 패권 우산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얘네 세금도 잘 안 걷어가고 그냥 물건이랑 음식만 주면 되잖아 하면서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게 되고 로마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로마가 사라진다. 로마가 사라지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통치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물보급을 본토에서 생수 조달했나요? 그렇군요. 좋은 것도 하나 배웠네요. 그렇게 카프카스 지역이 평정이 됩니다. 왕이 미치면 카프카스로 원정을 떠난다라고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도 페르시아도 심지어 파르티아도 정복해내지 못한 지역을 폼피오스는 단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복속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때 복속시킨 게 비잔티움 지역까지 쭉 갔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추가 정복 활동을 하는데 요거 비잔티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걸.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무튼 그 추가 정복 활동하는 것도 이 레포토리가 똑같아요. 이게 뭐 메디아와 동맹을 맺은 다음에 엘리마이아 정복하고 고르디에네 정복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카스피해랑 카프카스 동맹 부족들 플러스 아르메니아로부터 막대한 병참이 그냥 지원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 물자도 많아요. 농사도 잘 되고 물자도 많고 인구도 많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안정화시켜 놓고 이 물자들을 내 중심으로 모아놓을 수만 있으면은 여기 있는 그 쏟아져 나오는 물자, 쏟아져 나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보급을 받고 무한히 병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루슬라님. 이제 로마식의 패권 애교를 좀 감을 잡으시는 것 같군요. 딱 그거요. 그리고 폼피오스가 이런 압도적인 병참과 물자와 인구를 바탕으로 찍어 누르면은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체급으로 찍어 눌러서 정복을 성공합니다. 당연하지만 지역 안정화도 탁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또 야사 같은 걸로도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미트리다테스의 애첩들 처리 문제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냐? 이제 카이사르나 조조는 하지 못한 영웅적인 일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폼피우스가 더 뛰어나기도 해요. 카이사르는 남봉꾼이라서 갈리아 원정할 때도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다는데 폼피우스는 그걸 다 안 합니다. 존중의 제스처를 보내요. 미트리다테스의 애첩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들 모두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돌려보내줘요. 근데 이게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왜 그러냐? 미트리다테스의 애첩들이 당연히 다 권력자나 이제 세도가들이잖아요. 세도가 가문의 딸들일 거예요. 아내들이거나.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유명 장군, 군주의 딸이거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애첩들이 취하기보단 오히려 집안에 다시 돌려보내주는 이런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동방에서 자신의 패권과 입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신의를 보입니다. 혹시 잘못 애첩들을 건드렸다가 신의에 져버린다는 약간 좀 이런 모욕적인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 거죠. 불필요하게 갈등을 유발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자신의 피오국이자 동맹국들을 위한 신의를 보이는 제스처만 계속 보여도 로마는 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 하나하나가 다 신의와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제스처가 되는 거죠. JK킴님 그거 이따가 한번 말해볼게요. PPT가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오늘 좀 제낄까 했었는데 그 공화국부터 원수정부터 전제정부터 비잔티움 제국까지 패권 외교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발님, 세도가들도 다 클린테스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돼요. 카프카님 맞아요. 그거 믿고 동방으로 간 겁니다. 그거 믿고. 그리고 김명보님, 사실 약한 쪽 동맹하는 건 용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성방학 패권국의 문법은 결국 다 비슷한 걸까요? 약간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걸 생각해요. 계속 말하지만 공생의 생태계를 본인 중심으로 만들어두는 게 패권국입니다.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홍콩 난리 났을 때 홍콩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보다 영국 식민지였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잖아요. 아이고 문어자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열심히 할게요. 이 미천한 노예가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갈증을 해결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여기에서 플루타르코스가 갑자기 디스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플루타르코스가 코스잖아요.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고단수의 그런 사료 비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쉽게 말하면 폼페이우스나 루클루스나 똑같은 새끼야라고 디스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 폼페이우스는 한때 루클루스를 비난하며 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 법령을 공포하고 보상과 명예를 수여한다고 지적했다. 그 같은 행위는 전쟁이 멈추고 끝난 뒤에야 승작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프루타르코스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방식을 잘 이해 못했는데 근데 반대로 왜 폼페이우스랑 루클루스가 똑같이 그랬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죠. 그냥 로마 놈들은 어디 가든 다 그랬어. 카이사르도 그랬고 스키피오도 그짓 했고 그리고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도 시칠리아 정복할 때 그랬어. 얘네는 어디든 그랬어. 얘는 그냥 클렌텔라가 있는 족속이라 그래. 다시 말해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 속주 출신이라 로마인의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본 이후부터는 플루타르코스가 이거 아주 고단수로 보는 거거든요. 아주 고단수로 보는 건데 플루타르코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있는 기록들은 어떤 기록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습속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에 있는 기록들은 로마인들의 습속을 잘 이해해요. 특히 카이사르 편이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로마인들의 습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록은 생각보다 플루타르코스의 역사학자로서의 커리어에서 초기 작품이고 여기 있는 거는 후기 작품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깨알같은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다시 말해 폼페이우스 편은 습속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쓰여진 책이겠죠? 아이고 저도 빨리 10,000명 되면 좋겠네요. 영국은 로마사를 중시한 나라였고 영국의 패권을 미국이 이어받았다 할 수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저도. 그래서 그걸로도 다방면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보면은 로마놈들의 습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과외 선생님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들의 문화 자체를 이해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인으로서의 이거는 그리스 지식인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엄청 강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깨알 같은 팁을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미트리다테스는 언제 추격할 건데? 자 이거는 플루타르코스 기록이에요. 미트리다테스가 보스포러스 이 보스포러스는 보스포러스 해협 주변이 아니에요.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에 있는 나라 이름이 보스포러스 왕국이에요. 보스포러스에서 최고 권력자로서 만만치 않은 병력을 모으고 있었음에도 폼페이우스는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속주를 관리하고 보상을 내렸다. 여러 지도자와 군주를 비롯해 이방 민족의 왕 12명이 그에게 왔기 때문이다.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폼페이우스가요 미트리다테스 원정을 여기 짱 박혀있는 미트리다테스를 잡으러 가기 전에 여기 확보한 로마인들의 패권 있잖아요. 클리엔텔라 패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좀 더 주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것 같아도 이미 한 2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3년 만에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억까하는 것도 진짜 이건 억까예요 사실. 폼페이우스는 2, 3년 만에 이걸 다 정복하고 이제 내정을 하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어야지 여기는 이 클렌텔라 패권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미트리다테스를 잡으러 가든 뭐라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데 다 지원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예전에 말했지만 이러한 작업은요 스키피오도 그렇고 카이사르도 그렇고 이러한 작업을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수행해줘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도 그렇고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왜냐? 여기에 정복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이거를 못하면 정복 못합니다. 이 동맹국들의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로마의 패권이 순식간에 박살나죠. 이후 계속 보게 될 테지만은 폼페이우스는요 전투보다 재판과 정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예를 들어 전체 시간이 10이 있으면은 전투가 3밖에 안 되고 7이 내정이에요. 이 7의 내정이 이 클렌텔라를 관리하는 거. 맞아요 루슬라님. 필요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고 이거를 제대로 못 해두면은 어차피 원정을 못해요. 어차피 다 실패합니다. 원정을 여기까지 쭉 갔는데 중간에 있는 피오국에 갑자기 병참 배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참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본 이 애첩들 처리 문제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나온 미담 아닌 미담이거든요. 미담 아닌 미담. 그 애첩들 처리 문제랑 똑같이 폼페이우스의 정치력이랑 외교력을 엿볼 수 있는 그 수완을 볼 수 있는 그 에피소드예요. 그게 뭐냐면은 파르티아 왕에 대한 태도인데 쉽게 말하면은 파르티아 왕에 대해서 지극히 무례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지극히 무례한 태도를 유지해야지 피오국을 관할하는 파트로누스로서 위세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말해 피오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폼페이우스는 파르티아 왕에게 답신을 할 때도 관행과 달리 그를 왕 중의 왕, 다시 말해 샤한샤라고 칭하지 않았다. 이거 플루타르코스 기록이에요. 왜냐면은 왕 중의 왕이 뭡니까? 제국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피오국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국에 대한 또는 상대국에 대한 호칭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잘 조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아르메니아랑 카프카스까지 정복하니까 어떤 야망이 생기냐? 중간에 시리아를 되찾고 아라비아를 지나 홍해까지 행군하고 싶은 크고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삼켰대요. 이것도 플루타르코스 기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행적과 행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로마인들의 패권과 권위를 확실하게 각인시켜두기 위한 기싸움이자 새로운 관행이 이런 거고, 이걸 바탕으로 힘이 웅해졌으니까, 근데 힘이 웅해져도 벌써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빠르게 실력이 웅해지는 거거든요. 이걸로 시리아랑 다 정복하고 싶은 야망이 생겼다는 거죠. 아, 맞아요, 루슬라님 딱 정확해요. 근데 그게 아르메니아뿐만이 아니라 당시 파르티아한테 얻어 터지면서 괴롭힘 당하던, 아까 그 슬쩍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갔는데 메디아 있잖아요. 그래, 메디아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미 폼피오스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클리엔텔라 피오국들이 다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다른 피오국들이 다 불안정해하죠. 아, 저 지금 완벽한 사례가 떠올랐어요, 지금.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사례. 완벽한 사례. 자, 봐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해봅시다. 완벽한 사례가 뭐냐면은, 갑자기, 쉽게 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푸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푸틴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푸틴에 대한 호칭을 바꿨잖아요.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거나, 갑자기 바꿔서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거나, 요즘에는 심지어 친구라고 하죠, 푸틴에 대해서. 옛날에 띠껍게 울 때는 그냥 푸틴이라고 하거나 그랬는데, 최근에는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뭐 친구라고 부르면서 호칭이 살갑게 변했잖아요. 이 호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불안해하죠. 아, 이 새끼들 이거 진짜 태도 변했구나 하면서 이 호칭 하나 변화하는 걸로 또 주변 동맹국들이나 아니면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다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김정은한테도 친구라고 하고,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호칭 같은 것도 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칭 같은 걸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이러한 그 폼페이오스의 외교적인 수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호칭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 한국이랑 일본도 다 긴장시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스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 같은 것도, 이름이래. 그 전략도 다 고려해서 미트리다테스 추격 중단을 결정을 해요. 그냥 흑해 주변을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정복을 한 걸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제는 파르티아한테 쥐어터지고 있던 약소국들이 다 폼피우스 로마를 찾아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요. 이게 뭡니까? 이제 동방 정복을 할 수 있는 정복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 도와달라고 할 때 진입을 하면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 패권 유지 전략도 나와요. 이때 폼피우스는 이들의 파트론스가 돼서 패권도 유지하고 파르티아도 견제하고 피오국을 보호해줄 수 있으면은 동방을 아주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는데, 이제 추격 전략의 비효율성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건 디오의 기록도 그렇고 플루타르코스 것도 그렇고 하이케라인도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군이 추격 때처럼 추격만 하면은 미트리다테스 추격의 힘을 다 빼요. 그리고 실속이 있는 이득은 얻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딱 여기까지 다 정복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먹었는데 미트리다테스가 여기 있는데 실속 없이 계속 육로로 이렇게 추격만 하게 되면은 이게 병참으로 이제 힘만 빠지고, 근데 정복할 수 있는 땅도 맛없는 땅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네, 오케바리님, 저 와중에 그 유대 지역도 흡수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 말할 거예요. 아라비아 지역도 이제 쥐어패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보스포러스 왕국은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억제만 해놓고 시리아랑 유대 왕국이랑 아라비아를 먹어두는 게 로마 공화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추격이 비효율적이죠. 소모전이에요. 별 가치가 없고 실속 있는 이득도 못 거두고. 그럴 바에는 국경 전투를 하자. 봉쇄만 해뒀다가 봉쇄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거기서 맞아서 이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말하지만 추격 시간 동안에 힘을 빼기보다 아시아에서 로마의 패권을 확립해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카이사르랑 크라수스, 폼피우스 이렇게 3두 정치인데 사실상 카이사르의 진짜 라이벌은 폼피우스죠. 맞습니다. 폼피우스가 진짜 말렙이에요. 군사적으로 몇 번 에피소드 말했는데 군사적인 것도 엄청나게 잘 전략을 짜고 정치 외교 능력도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냥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아프가니스탄에서 빌라덴 잡겠다고 힘 빼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 이란을 붙잡고 통제했어요. 맞아요, 김우현님. 그게 로마식의 방법이죠. 간접 통제.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해군을 활용해가지고요. 다시 말하지만은 흑해 연안을 모두 차단하고 크림반도에 있던 미트리다테스를 경제적으로 억압을 해두고 본인은 시리아, 유대, 아라비아 정복을 위해서 군을 돌립니다. 추적할 시간이 없죠. 가치도 없고. 그래서 드디어 가슴이 웅장해지는 동방의 완전한 정복 파트입니다. 이제 폼피우스는 시리아, 유대 왕국, 아라비아까지 복속을 시킵니다. 진짜 가슴이 존나게 웅장해지죠. 그쵸? 지중해 저 너머에서 서아시아까지 영향력을. 이 모든 과정이 단 5년 만에 완수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복속시키는데 이제 한 1에서 한 2년이면 이제 완성이 돼요. 5년 만에 완수가 됐지만 계속 말하지만 전투가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정치 외교 노력이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요. 진짜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이라고 말하는 동맹국들 모아놓고 패권 만든 거 있잖아요. 그 패권 질서를 폼피우스가 여기 지역에서 단 5년 만에 만든 거예요. 단 5년 만에. 단 5년 만에 이 패권 질서 만든 겁니다. 미국의 자유 우방 질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그 패권 그 디자인을. 뉴 페르소나님, 그것도 있고 저는 그냥 운도 나빴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운이 엄청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카이사르가 맨날 행운의 여신인 나를 돕는다 뭐 이지랄하잖아요. 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쵸, 루슬라님, 로마인들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때 시리아를 바로 평정하러 나갑니다. 이때 시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냐? 시리아에는 합법적인 왕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리아가 여기 있는데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때 한 50개가 되는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는 기록을 봤는데 실증적인 건 모르겠고 아마 역사학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춘추전국 시대로 도시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왕이 없었으므로 폼피우스가 곧장 시리아로 들어가자마자 시리아를 속주로 선포하고 로마 소유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주 도발적이죠. 아주 대담합니다. 아주 대담합니다. 폼피우스는요, 시리아 지역의 파르티아의 공격, 나아가 셀루쿠스 왕조의 붕괴 등으로 춘추전국 시대였던 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리고 이렇게 평정한 다음에 로마식 클리엔텔라 패권 형성에 아주 크게 노력하거든요. 자, 카이사르가 파르살로스 전투 위에서 아드리아에 건너간 건 정말 하늘의 카이사르 이기라고 등 떠민 것 같더군요. 맞아요, 운이 엄청 중요해요. 이집트로 튄 게 이것도 클렌텔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폼피우스의 아버지가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의 그 보호자였대요. 파트로누스였대요. 자, 자기 아버지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파트로누스예요. 근데 로마인들 인식에 이 클렌텔라는 상속된다고 했잖아요. 클렌텔라는 상속돼요. 그 폼피우스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 보호자겠네, 파트로누스겠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근데 이집트인들의 통치는요, 클렌텔라로 안 돌아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전에 끼어들 필요도 없으니까 폼피우스 그냥 푹직한 겁니다. 그러고 시리아 지역 패권 팽창은 어떻게 되냐? 동방에서 만들어준 패권을 바탕으로 이거를 아주 머리 좋게 해요. 자, 약소 부족의 보호를 하면서 나가죠. 무법천지였던 곳에 폼페이우스의 패권이 미치게 되니까 약탈과 전쟁에 지쳐있던 약소 부족들이 모조리 폼페이우스의 패권 우산에 모여 보호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들어가자마자 내전과 분열과 약탈에 지쳐있던 약소 부족들이 모두 폼피우스의 패권 우산에 모여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폼피우스가 원정을 하면서 신의를 너무 잘 닦아놓은 거죠. 아르메니아도 잘 보호했고 카프카스 원정도 그렇게 잘 했고요. 그리고 파르티아랑도 너무 외교력을 잘 보였죠. 이 신이 피데스를 보인 겁니다. 폼피우스가 우리 착취하거나 때려부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리아로 진입하자마자 약소 부족들이 전부 다 폼피우스의 패권 우산에 모이는 거죠. 클리엔테스들이 다 나름 나라인데 그들 상대로 정치하고 재판하고 한다는 게 로마가 형이상학적 사상이 후달렸지 실생활 관리 쪽은 말레부스 10번 찍은 거네요. 동방국가들 다 당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헬레니즘 후손들일 텐데. 맞아요, 오케발님.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 어떤 그 선생님이랑도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로마가 무슨 철학에 뭐 배울 게 있어 그러는데, 이게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스한테 뭐 배울 게 있어 이래요. 그리스는 해봤자 이 쪼매난 도시국가나 했던 그런 애들이고 결국 로마한테 복속 당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역을 안정화를 순식간에 시켜요.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은 폼피우스는 몇몇 믿을만한 약소 국가들은, 그러니까 클리엔테스 중에서도 중용을 해줘요. 중용을 해줍니다. 맥락상 무슨 느낌이냐면은 명망 있거나 유능하거나 그것 때문에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권력을 더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런 약소 국가들한테 주변에 더 넓은 영토와 백성들을 통치하게 함으로써 지역을 빠르게 안정화시킵니다. 이걸 몇 달 만에 해요. 몇 달 만에 수행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근데 본인이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은 이런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주고 보호해주는 식으로 시리아 영내를 몇 달 만에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 기록이 안 보여요. 너무 해석하죠. 이거 최근에 그 카이사르 그 대필 그 의혹 영상에도 말한 건데, 폼피우스한테는 카이사르처럼 유능한 속기 대필 노예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로. 자, 단순히 무력으로 정복 전쟁한 게 아니라 클렌텔러로 복속시키고 다닌 거네요. 맞습니다. 폼피우스가 카이사르랑 그만큼 싸운 것도 비범한 인물인데, 맞아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가기 전에는 폼피우스하고 명성이나 업적이 비교 안 됐음. 맞아요. 폼피우스가 압도적으로 더 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인물이야, 진짜.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르메니아의 패권을 확보한 게 여기서 아주 크게 도움이 돼요.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아르메니아랑 시리아 영내 지역과의 관계 조정에 나서거든요. 아르메니아의 약탈을 방지해줘요. 엄청 중요했던 게 아르메니아가 시리아를 지역패지 못하게 막아준 거예요. 이게 엄청 컸대요. 당시 아르메니아가요, 여러 국가로 분열되어서 힘이 사라진 시리아 주변을 자주 약탈하러 와서 못살게 굴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이렇게 썼지요. 이게
시리아가 앞으로도 이후에 계속 말할 텐데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아르메니아한테 쥐어터지고 유대 왕국한테도 쥐어터지고 아라비아 유목민족들한테도 쥐어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때 그냥 동네북이요, 동네북. 힘이 없으니까 맨날 와가지고 침략당하고 약탈만 당하거든요. 아르메니아가 시리아를 아주 자주 침략하면서 못 살게 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패권우산 속에 통합이 됐죠. 이제 이들은 똑같이 폼페이우스 로마 공화국의 피오국으로 편입되어서 똑같은 로마의 패권우산 속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중재해주겠죠. 폼페이우스가. 이제 폼페이우스는 시리아의 여러 약소 국가들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막고 중재해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시간을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한국이랑 일본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미국이 와가지고 미국이 중재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니네 이제 싸우지 마. 같은 이제 자유지역이잖아. 하면서. 이때 로마는 원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면은 병참을 그냥 여기서 다 후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솥 도시락 100개가 필요하면은 95개 정도 피오국이 다 바치는 거죠. 자, 폼페이오스의 동방 활동이 또 뭐가 있냐? 이게 이 당시 맨 처음에 제가 인용한 거였는데 플루타르코스 기록이거든요. 이 여기 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도시를 세우기로 했으며 시리아요, 시리아. 도시를 세우기로 했으며 때로는 폭군을 혼쭐내기도 도시를 해방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잘잘못을 따지는 데 보냈다. 도시와 왕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했으며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는 동료들을 보냈다. 이지만 몇 개월 동안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로 갔을 때는요. 폼페이오스가 시리아로 갔을 때는 전쟁을 거의 안 해요. 전쟁을 한 게 에피소드가 없죠. 로마 간 거는 시리아로 가가지고 계속 분쟁을 조정해주고 정리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패권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자, 김우현님, 그럼 이때 로마는 뭘로 돈을 버나요? 그 농업도 하고 상업도 하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따가 한번 또 질문해주시면 또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하이케란 교수 거 인용을 한번 해왔어요. 시리아 지역의 무정부 상태를 순식간에 평정을 합니다. 폼페이오스는 이 지역에서 그곳에 계속된 무정부 상태를 평정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시리아의 무정부 상태를 평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당시 시리아 동부의 지역들은 이란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폭군들이 도시를 장악했고 강도들과 해적들이 신민들을 괴롭혔다. 신민은 이제 클리엔테스들 말하는 거예요. 폼페이오스는 이 불황자들을 제거하고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로마 속주로 합병했다. 하이케라임이 이 시리아 춘추전국 시대가 된 시리아를 통치하고 약탈하던 사람들을 불황자라고까지 격하는 모습이 보이죠. 불황자로까지 격하랍니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폼페이오스는 아르메니아랑 주변에 있는 이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 통해 가지고 패권을 확장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영내에서 여기 영내에서 사실 다 피오국밖에 없잖아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곳이 없죠. 아르메니아, 뭐 카프카스, 뭐 여기 있는 지역 다 좋은데 로마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시리아를 이참에 이 여기 있는 동맹국들이랑 피오국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 속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동맹국들의 지원 없이도 직접 여기서 기반을 마련해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폼페이오스가 엄청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계획적으로 한 거고 로마 공화국을 위한 기반도 만들고 본인을 위한 기반도 만들고. 진짜 대단하죠. 그걸 통해서 아주 빠르게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몇 개월이라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평화가 도래했고 도적대들이 다 몰락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리아에 남아있던 도적대 같은 군주들은 오히려 착취하거나 약탈할 이들이 사라졌어요. 그쵸? 착취하거나 약탈할 약자들은 전부 폼페이오스의 패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적대 같은 군주들은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멸합니다. 몇 달 되지 않아 다 빠르게 정복이 돼요. 폼페이오스는 시리아의 모든 약소 부족들의 지지 기반과 경제적 기반의 블랙홀이 됐죠. 그래서 악덕 군주들은 지지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사라집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패권이 한번 형성이 되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설명해 주시는 흐름 보니 이때 폼페이오스가 정리한 동방 영토 이후로 더 이상 로마의 동방 확장은 없고 유지 관리만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파르티아랑 전쟁도 안 하죠. 아우구스투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은 안토니우스가 2차 삼두정치 때 파르티아 원정을 하거든요. 근데 파르티아한테 아주 대차게 박살이 나요. 몇 번 시도는 있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하려고 했는데 푹직당해가지고 못했다. 요거는 시리아가 이제 속주로 편입된 거잖아요. 피오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플루타르코스의 기록과 보면은 당시 시리안 통치자도 왕도 없었죠. 그래서 속주로 쉽게 말하면 로마 치칼이죠. 로마 치칼로 바로 편입을 시킬 수 있었어요. 영내 안정화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파르티아는 로마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으려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때 파르티아가 내부 문제가 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파르티아는요 로마가 영내 패권을 장악하는 거를 그냥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속주로 삼아가지고 로마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독립국들은 피오국으로 하면 되죠. 아르메니아 왕이 있고 카프카스 지역들은 패권 부족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피오국으로 두면 됩니다. 속주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카프카스에 있는 부족들도 그렇고 여기 아나톨리아에 있는 데도 그렇고 다 피오국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가 피오국들의 군주의 눈치를 안 보고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쵸? 당시 시리아가 무정부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폼피우스가 시리아를 속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하면 해요. 뭐 로마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요. 뭐 미군 기지라기보단 약간 푸에르토리코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나게 이제 시리아까지 먹고 있을 때 시리아도 다 장악했을 때 그때 비로소 미트리다테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호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리다테스가 왕자인 파르나키스한테 암살을 당해요. 전략이 먹힌 거죠. 미트리다테스 추격보다 동방 원정이 이롭다는 계획이 통한 겁니다. 이제 폼피우스한테 남은 거는 동방의 많은 곳을 모두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서 명망을 높이는 거죠. 미트리다테스를 없애야 된다는 숙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프리패스 아닙니까? 참고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지도가 어디 보자.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죠. 미트리다테스가 이때 징병이랑 수탈을 엄청 해가지고 이제 필살기를 하나 만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기마병 중심으로 해가지고 곧장 이탈리아 반도로 쭉 가가지고 로마를 약탈해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 너무 탄압이랑 징병이랑 약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왕자인 파르나케스조차도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죠. 맞아요. 군정으로 직접 통치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딱 그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되는 게 이제 유대 왕국과 아라비아 정복. 이것으로 동방에서의 로마 공화국의 패권이 완전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피오국으로 만들고 이제 시리아도 지칼로 만들었죠. 로마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교두보를 안정적으로 마련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3에서 4년 만에 이룩한 거예요. 3에서 4년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업적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탈리아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동차 기차님. 이때 시리아 약탈 세력이 많았다고 했죠. 아까 뭐 아르메니아가 시리아를 툭툭 치면서 약탈해 갔다고 했어도 근데 아라비아의 유목민족이랑 유대왕국도 똑같이 시리아를 약탈하고 있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뭡니까? 이제 시리아를 속주로 삼았죠. 정확히 말하면 피오국이 아니라 속주죠. 아무튼 약탈 침략으로부터 속주도 마찬가지예요. 속주도 마찬가지고 피오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죠. 그래서 피오국의 패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방비해줄 겸 위험도 높일 겸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래서 야망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패권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유대 왕국과 아라비아를 취업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 신용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근데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은 폼페우스가 아라비아를 먼저 취업해요. 그 다음에 유대 왕국을 정복하거든요. 그 순서를 먼저 따라가 볼게요. 이제 곧장 폼페우스가 아라비아를 공격해서 취업합니다. 이때 왕 이름이 나와요. 그 아레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비아 왕이었다고 하더군요. 디오의 기록에만 따르면은 그 이전까지 시리아에 그토록 큰 피해를 입힌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 이때는 그 기록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 그냥 부족들을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흑해 연안을 따라서 아라비아 부족들을 쥐어패고 다니면서 굴복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유목민족들 용병을 많이 쓰거나 피옥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예 그거 관련한 기록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한데 쥐어패니까 굴복을 했더라. 그 부분적으로 아라비아 반도도 정복을 했다. 완전히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지 못했을지라도 시리아랑 그 주변 로마의 피오 부족들을 건드리지 말도록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써 아라비아인들을 굴복시켜요. 이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평범하죠. 로마인들에게 조공의 의미는 복종과 굴복의 맹세예요. 예전에 말한 거지만은 애들이 왜 삥을 뜯냐? 삥을 뜯는 이유는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1,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그게 뭐 돈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흑해라고 했나요? 홍해인데. 홍해요. 흑해가 아니라 홍해요, 여러분. 잘못 말했습니다. 이거 홍해요. 잘못 말했어요. 김세빈님 좋은 지적 감사해요. 이거 홍해예요. 내가 흑해라고 썼는데 저거를. 죄송합니다. 홍해요. 홍해. 죄송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흑해라고 써버렸네. 아무튼 삥을 뜯는 이유는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이제 권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삥을 뜯는 건데 로마인들이 다른 애들한테 조공을 받았다는 거는 힘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도 소소한 성의만 보여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뜯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 패권이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보면은 쭉 갔을 때 아라비아 애들을 먼저 쥐어패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먹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루트죠. 이해가 안 되는 루트인데 디오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그 순서로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다음에 유대 왕국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만 이제 정복을 하면은 동방 원정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유다 왕국이 이제 사두개인들 옛날에 가두세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언급한 거였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가두세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가 성서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당시 유대 왕국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신앙을 두고 두 계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폼페이우스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도와서 사두개인들을 모아낸다고 하죠. 네, 구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카베오 왕조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지원을 받는 히르카누스가 있고 또 사두개인들의 지원을 받는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어이없이 끝나요. 이때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유다 왕국으로 군대를 끌고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그냥 밀려 들어와요. 이거 뭐 성서 아시는 분은 어떻게 이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서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별별 뭐 전투도 없이 그냥 군대 끌고 그냥 물량으로 밀어오니까 그냥 어이없이 그냥 함락이 된 것처럼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곧장 유대 왕국에 진입해가지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아리스토블루스를 포로로 삼으면서 분쟁 끝이에요. 그냥 최고 지도자, 상대 당파에 있는 최고 지도자 납치하고 끝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 동방 패권의 혼란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나약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약한 왕국조차도 시리아를 약탈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때 패권이 개판이었을지 진짜로. 아, 신약 바로 직전 이야기인가요? 마카베옥이라는 게 있군요. 자, 성서를 잘 몰라가지고 그거 알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때 종파 갈등에 알게 모르게 개입을 하거든요. 폼페이우스가. 하이케람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 신학에 관해 전혀 무지했던 폼페이우스는 결국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누르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다소 약한 히르카누스 편을 들어주면서 유대 왕국을 피오국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해요. 유대 왕국이 이때 피오국이 됩니다. 이때 사두개인들 몇몇 지도자들만 없애버리고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는 데 성공해요. 하이케라임의 말에 따르면 이들 바리새인들이 폼페이우스가 편을 들어준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탈무드라는 율법 주석집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이런 평가를 남깁니다. 순전히 정치적 근거로 히르카누스의 편을 들기로 결정함으로써 폼페이우스는 유대교의 미래를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아유, 구약이랑 뭐 이런 것도 관심 있긴 한데 저렇게 점령당하고 유대 왕국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 사상. 아, 그렇군요. 아, 종교대 로마 이거 엄청 기대하고 있으시군요. 그 종교대 로마가 어떤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 패권이 완성이 됩니다. 파르티아를 제외하고 모든 동방을 다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해요. 시리아는 로만 프로빈스죠. 그 로마 공화국이 직접 통치해요. 직접 통치하는 속주가 된 거고 이거는 다 로만 프로텍토레이츠죠. 쉽게 말하면은 피오국이에요. 피오국으로 다 편입이 된 겁니다. 여기는 파르티아 왕국. 기독교를 탄압한 로마처럼 나오지만 그때 시대 상관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네. 그거 재밌겠네요. 진짜. 종교를 탄압했을까? 과연 정말로. 어떻게 탄압했을까? 어떻게 통치한 걸까?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세금 정책을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속주랑 이런 데는 10% 세금이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관례를 따라요. 폼페이우스가 이 지역에 매긴 세금으로 10%가 언급이 되어요. 어느 기업은 15%까지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나 북아프리카 피오국이나 속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꽤나 비싼 세금이 맞아요. 그런데 현지인의 관점, 당시 시리아랑 이쪽에 살던 사람들의 현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조세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약탈과 착취가 일상이었는데 이 정도의 10에서 15% 세금은 구원 그 자체였다고 해요. 얘네는 또 한 30% 뜯을라나 50% 뜯을라나 했는데 갑자기 10%만 내면 된대. 폼페이우스는 내가 10% 너희들을 약탈할 테니까 착취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 대신 내가 보호해줄게 하면서 그러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 개꿀인데? 이러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가볍지? 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그렇게 폼페이우스 덕분에 몇 년 만에 로마 공화국은 동방의 두 강대국 사이의 영토 분쟁까지 중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패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됐죠. 아르메니아랑 파르티아 바른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5년 만에 동방 정복을 완수한 건요. 파르티아도 못하던 일이고 아르메니아도 못하던 일이고 그 밑에 있던 부유한 이집트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아주 빠르게 한 거예요. 클리엔테스 체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말하죠. 폼페이우스는 로마 공화국의 파트로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두면서 클리엔테스 국가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패권을 강화시킨 겁니다. 아유 충성 감사합니다. 아유 폼페이우스 장군님 우리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 아유 세금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병참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로마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이해관계 조정자로 나타나는 거고 패권 우산의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각 소국과 왕국들의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주면은 신의를 바탕으로 여러 부족이랑 왕국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패권 질서로 영내가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구심점이 생깁니다. 힘의 구심점이 생기고
안정화가 되고 통치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패권 우산의 역할을 해주면 돼요. 가령 여기 있는 피오국이 침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던 동맹국과 피오국들의 힘을 모아서 같이 물리쳐주고. 신기하죠? 나중에 카이사르 내전 때 폼페이우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도 충실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 문어자리님, 폼페이우스 도와주는 브레인 집단이 있었을 듯하네요. 근데 보면요, 이때도 폼페이우스의 원맨쇼예요. 참모들이 있거든요. 참모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옥타비우스랑 그 아프라니우스 이렇게 있는데 그냥 폼페이우스 원맨쇼입니다. 여기도. 자, 이건 하이케라임의 폼페이우스의 업적의 평가예요. 평가 부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근동에서 발휘한 지휘 능력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컸고 그의 업적은 견고하고 영구적이었다.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 때까지 이 패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는 로마 제국을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했다. 여느 전임자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입을 로마의 국고에 쏟아부었다. 이때 이후로 로마 공화국의 국고 수입이 3분의 2가 늘어났다고 하죠. 국고 수입이 거의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동방 사람들에게 세금과 배상금을 물리는 대가로 그들에게 알렉산드로스 이래로 누려보지 못한 평화와 안정을 부여했다. 수백 년간 난세였는데 이걸 5년 만에 봉합한 거예요. 바다에서 해적들을 소탕해서 안전하게 무역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시리아를 무정부 상태에서 건지고 소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시련과 공포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존의 무수한 도시들과 재건되거나 창건된 여러 도시들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생활을 장려한 점이다. 이 특권이 뭐냐면은 관세를 없앴어요. 관세도 없애고 일부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시민권도 좀 주고 이걸로 도시 생활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한 건데 혹시 비잔티움 제국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 분위기 보면은 클린텔라 바탕으로 패권이 잘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 때 저도 최근에 비잔티움 제국 역사 공부했잖아요. 그때랑 분위기가 다르죠. 비잔티움 제국 때는 진짜 빡빡하거든요. 맞아요. 로마식의 후퇴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도 그렇고 폼피우스도 그렇고 이전에 포미니 전쟁 때도 그렇고 로마의 패권 우산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관세를 축소시켜 줄 거나 거의 안 걷어요. 기본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파트로누스는요. 클리엔테스들을 보호해줘야지 착취하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클리엔테스들의 이권, 상업활동, 재산 다 지켜줘야 되는 의무만 부여를 하는 거지. 다시 말할게요. 파트로누스는 클리엔테스의 재산과 이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만 부여하지 이들의 재산과 사업이랑 이런 거를 약탈하거나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럼 아르메니아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피오국이 됐으면 뭡니까? 이들의 이권을 보호해줘야 되죠. 보호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약탈하고 착취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파트로누스가 이들을 패권 우산 속에서 보호해주고 이권을 지켜주면은 그 다음에 로마는 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호받은 나라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나중에 전쟁이 나거나 로마가 병참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소소한 조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치고 또한 군대도 파견해줘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병참도 지원해줘야 되는 강한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공생의 패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TMI로 이거 플루타르코스의 언급이거든요. 클리엔텔라 체제의 부작용이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이거는 로마 공화국 때도 계속 있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카이사르도 있었던 거고. 개웃겨요. 따라서 폼페이우스는 동료와 측근들의 일탈 행위를 숨길 수가 있었다. 왜냐? 얘네 다 제 동료고 친구잖아요. 그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무죠. 성격상 그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말리거나 꾸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볼일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의 동료들의 탐욕과 가혹한 처사를 기꺼이 견디어냈다. 이것도 폼페이우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조리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로마인들의 클렌텔라 시기에 부조리가 생긴 건데 폼페이우스는 얼마나 수완이 좋냐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완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조리가 생겨도 이탈행위가 있어도 기꺼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방원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개선 행진을 하면서 이탈리아로 가야죠. 이때 그리스랑 동방 지역을 들리면서 돈 뿌리기를 막 해요. 자, 루슬라님, 관점 자체가 달라야 실현 가능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동맹국도 내 집단으로 생각해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나라와 동맹국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대국적으로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클리엔텔라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대체 왜 진 걸까? 운이 나빠서 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유, 김영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으리, 감사해요. 이 미천한 노예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으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면서 막 미틸리네 같은 것도 방문하고 할 때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틸리네 대가랐을 때 테오파네스를 위해 도시를 해방시키고 도시를 또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시인들의 경합을 관람했대요. 그들은 어느새 폼페이우스의 업적을 유일한 소재로 삼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동방에 있는 모든 곳이 폼페이우스의 업적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시작품을 만들고 있었대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명성과 선행과 이런 게 다 퍼지는 게 느껴집니까? 원로원 의원이 명언이 로마사 초보 추천을 해달라. 아이고 나리 그 초보 추천이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인문학적인 지식의 풀은 대단히 저열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잘 쓴 책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내가 책을 써볼까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명성도 없는데 책 써봤자 아무도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젠가. 이게 로마사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은 맞아요. 지금 국내에 그런 환경이 저열하기 때문에 해봤자 시오노 나나의 책인데 제가 언젠가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접근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슬라님, 제가 정확하게 엄청 옛날에 말한 건데 원래 유튜브가 아니라 버티브가 아니라 웹툰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었어요. 원래 웹툰 만들기 프로젝트였거든요. 제가 스토리 이 내용을 짜놨는데 같이 웹툰 만들기로 한 그림 그리시기로 한 분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엎어졌어요. 너무 슬프죠. 하지만 제가 언젠가 여건이 되면 꼭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짓는 폼페이우스 대극장이 미틸렌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받았으면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극장이 마음에 들었던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동일한 극장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자 밑그림과 설계도를 마련하게 했다. 그러고 로도스에 가서도 소피스테스랑 얘기를 해요. 로도스에 있을 때는 거기 사는 소피스테스들의 말을 들어주고 한 사람당 1달란톤을 선물로 줬다. 은 1달란트는 5억 원이고 금 1달란트는 12억 원이거든요. 돈을 막 뿌리죠. 아테네에서도 철학자들에게 5억에서 12억 원을 줬다고 하고 아테네도 재건시켜줬다고 합니다. 아테네 재건을 위해서 50달란트 250억에서 600억 원을 이렇게 후원해줬대요. 대단하죠. 오케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요거 금방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그랜저를 한번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업적은 뭐다? 명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 야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젊고, 이뻤다. 누구보다 빛나는 명성을 자랑하면서 이탈리아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한 건 뭐다? 동방 패권 강화의 목적이었다. 전부 동방에 자신의 입지를 선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굳히기 위한 것이었고, 폼페이우스의 전투력, 정치력, 외교력은 카이사를 못지 않았다. 머리털도 있고, 풍성하죠. 풍성하고. 그래서 폼페이우스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걸로 로마인들의 패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화국에서 발휘한 패권 스타일이랑 비잔티움 제국에 가서 발휘되는 패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랜저를 한번 받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미천한 노예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다니 다들 감사합니다. 주인님들, 의원님들, 나으리들, 우리 장군님들 다 감사하고 노예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콘텐츠 더 잘 만들고 언젠가 책도 써보고 초보자분들과 교양 쌓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도 이렇게 써보기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되네.